편히 쉬었습니까?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기다렸던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 지금 28%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1월 이 지표를 보고 연준 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릴 정도로 놀랐다. 이러한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했던 이 물가, 이 물가 지표가 결국에는 예상치를 웃돌았던 게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예, 미국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 전해지는 반응들, 특히 이번처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평소와 다른 그런 어떤 반응들은 사실은 좀 뭔가 함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과 사실은 좀 트럼프 대통령 간에 말하자면 결국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힘겨루기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결국 이런 식의 반응들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거는 트럼프한테 들으라라는 얘기죠. 너 오늘 사고 가서 행정명령 서명한다는 얘기도 말씀 앞서 하셨습니다만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물가 부담 감당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라는 신호를 연준 위원들이 지금 사실은 되게 열악한 환경인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도 높고 힘이 세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본인들이 해야 될 자기 자리에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에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는데 달걀 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죠. 결국은 이게 미국 소비자들의 삶의 질이 더 이제 척박해지는 상황이 조금씩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시장에도 연관을 주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하면서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체크 사항은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과 기관 이 두 수급 문제. 사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올 한 2월 초까지도 그랬죠, 사실은. 뭔가 좀 이제 바닥에 다 와간 것 같은데 바닥이 맞나라는 이런 계속된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된 상황이었는데 지난 3월 7일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와 2월 둘째 주에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완전히 좀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이렇게 팔다가요. 둘째 주에 가서는 이렇게 1910억 이렇게 팔다가 완전히 좀 바뀌는 외국인 수급이 특히나 좀 더 드라마틱하죠. 기관은 계속해서 2월 들어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최근 외국인이 1910억 샀고 기관이 2273억 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작년에 외국인들 무려 31거래일인가요? 그렇게까지 연속 순매도라는 그런 참 신기록인데 별로 안 좋은 신기록이죠. 그렇게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팔았는데 18조 5천억 원에 작년에 팔았죠. 아직은 섣부르긴 합니다. 뭔가 기류 변화가 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기관이 사고 있고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이 또 계속 사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요. 중국발 수요 확대, 특히 이제 레거시 칩 했던 수요 확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좀 이 내수 배양 때문에 이구환신 정책을 하면서 결국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AI 칩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ASC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맞춤형 반도체인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무게 중심이 이제 AI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의 그 HBM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좀 뭔가 삼성전자한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사실 기대감입니다. 여전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의 판매량 이런 부분들은 압도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계속해서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삼성전자 어떻게 갈지. 주가도 어제 또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체크 사항 가보죠. 말씀드린 연기금 얘기인데요. 기관 매매 동향 어제 거를 발표 보면 끝에 부분입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 사다 팔다 보험은 좀 거의 팔고 있고 투신도 거의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도 좀 사고 있는데 규모가 연기금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들이 지난 12월 27일부터 12일까지 어제까지 2조 6천억을 넘게 순매수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는데 전체 2조 6천억 중에 6천억을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으니까 삼성전자의 포션이 굉장히 좀 크죠. 약 한 30% 정도 가까이를 산 거고요. SK하이닉스도 2,300억대, 삼성바이오로스,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쭉쭉 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비중 14.9% 현재 좀 맞춰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0.5%포인트 줄어든 거긴 한데 계속 연기금이 쌓이니까 연금이 규모가 쌓이니까 절대 금액은 뭐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게 분명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금이 계속해서 올해는 좀 더 작년 말부터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또 다른 수급의 안전판, 이제 안전판이 아니라 시장을 끌고 올라가 주는 뭔가 그런 어떤 역할도 뒤에서 이렇게 좀 바람을 넣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사항 보죠. 예, 앞서 말씀드린 넥스트레이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10종목, 첫 번째로 거래가 될 10종목이 뭐냐. 롯데쇼핑, 제일교회,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O일기고 5종목이 골프존, 동국제약, SFA,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이렇게 5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10종목들이 이제 처음 1주차, 2주차까지 거래가 되고요. 3주차 때부터 이제 거래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때는 이제 55, 55 양시장에서 그래서 110개 종목, 그다음에 4주차 때 코스피 200 종목은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되는 그 구성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150은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체 거래소죠. 이 넥스트레이드가 완연하게 본격적으로 이제 대체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5주차 정도가 가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스피 380 종목, 코스닥 420 종목에서 총 800 종목이 좀 거래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상장 종목이 2,000개 훨씬 넘는데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좀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 뭐 더 늘어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들의 편입과 편출도 계속해서 정례적으로 하겠다. 이게 넥스트레이드의 이제 목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밤 8시까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세상이 좀 되는 거라 시장 이 투자에도 좀 뭔가 변화가 좀 불가피한 거죠. 여러 가지로 이 부분들 물론 시장이 좀 시간이 조금 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어떤 작용을 할지 긍정적인 작용을 할지 부정적인 작용을 할지 올해 상반기에는 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모닝 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된 채 3대 지수가 혼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나스닥이 약간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권에 맞췄고요. 빅테크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랜만에 테슬라의 반등이 나왔는데 2% 넘는 상승을 보였고 간밤 모건 스탠리나 벤치마크에서 테슬라 주가를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테슬라의 기관 쪽의 매수 흐름이 이날장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CPI 발표가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상승하면서 7개월 만에 다시 3%대 인플레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일단 올해 들어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내려간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3월과 5월은 확실하게 동결로 기조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동결 가능성이 현재 6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가 2차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9월 정도에 한 차례만 그칠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PPI나 소매 판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도 일단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지만 당장 PPI나 PCE 등 추가적인 지표들을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겼고요. 그리고 M7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업계 인사의 말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주요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안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행정명령 서명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죠. 이를 놓고 캐나다와 유럽이 간밤 만나서 트럼프 대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라는 코멘트 남겼고요. 일단 미국이 이런 쪽으로 관세를 밀고 가면은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게 해당 논의에 대한 결론처럼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하원 의장은 간밤에 트럼프 상호 관세를 놓고 자동차나 의약품 산업은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총 4가지 정도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섹터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상승의 반전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 간밤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정상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14일에서 16일에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본격적인 발표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재건주들의 추가적인 변동성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주요 경제 일정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확인을 해드렸던 것처럼 CPI가 일단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PPI 그 다음 날에는 소매 판매가 나오는 부분들 같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에 놓고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의 상황 분위기 어떠할지 미국 혼조세로 마무리됐던 가운데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새 코너죠. 박근호의 빅샷. 자, 오늘도 박근호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어요?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앞서서도 연기금 얘기? 네, 예, 앞서서도 저도 약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개가 좀 있긴 했었는데 연기금 국내 주식 사자 행렬 역대 2번째. 그럼 역대 2번째면 역대 첫 번째가 어딘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궁금해지네요. 역대 첫 번째는 2011년도에 연기금이 이제 32일 동안 순매수를 한 기록이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고
그다음에 그때 한참 그 유럽, 그 남유럽 그 네. 어려울 때 네, 그때 맞습니다. 시점이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연기금이 한 28일째로 역대 두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규모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죠. 네. 21년도에는 2조 2천억 정도, 33거래일 동안 32거래일 동안 32거래일 동안 2조 2천억. 2조 2천억.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2조 6천 1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2011년도에 2조 2천억은 지금 어떤 금액을 화폐 환산을 가치로 하면 따지면 많긴 하죠. 그렇죠. 네, 좀 맞습니다. 비교가 좀 약간 어렵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기금을 시장에서는 연기군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연기군, 이거 충청남도에 있는 군인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왜 연기군이라고 부르냐면 시장이 어려울 때 구원군처럼 온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네. 그 군사적인 용어를 쓴 군이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연기금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매도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이 종목을 왜 팔지라고 하는 좀 의아스러운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보통 갖는데 네, 맞습니다. 연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판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걸 테니까요. 그렇죠. 뭐 시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매도가 나오진 않지만 한번 팔기 시작하면 특성상 매수도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연기금 이제 차분하게 계속 사고 맞습니다. 계속 파는데 주요 매도 종목을 잠깐 좀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면 앞에 현대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HD. 네, 현대차도 있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하나엔진도 주요 매도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종목, 현대차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업종들입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팔란티오도 작년 기준으로 한 800억 넘게 갖고 있더라고요. 예, 연기금이요. 네. 해외 투자 참 잘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비중이 있어요. 얼마까지 산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작년 기준으로 15.4%를 채워야 되는데 너무 못 채웠기 때문에 그걸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좀 아쉽게도 14.9%로 작년 대비해서 0.5%를 낮췄어요. 올해는 한국 주식을 우리가 주식 운용 비중에서 14.9까지만 사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연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연금은, 네. 금연금은 사실은 절대 금액은 뭐 어쨌든 좀 느는 거 아니에요? 늘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14.9%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진 않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올해 연기금이 작년보다 한국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0.5% 줄여서 맞습니다. 14.9인데 네.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얼마나 더 현재- 그게 살 수 있는 여력이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한 13%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한 5, 6%포인트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연기금은 시세에 거의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연기금에 사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이런 좀 이미지가 강하죠. 아마 특히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 해외 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은 국민연금 따라하기 위해서 아마 쏠쏠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성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 화면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할까요? 연기금이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고 무엇을 사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HTS에서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연기금 홈페이지예요. 네. 연기금 투자풀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연기금은 외주를 준 이제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 그런 운용사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어떠한 수익률을 내는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연기금 투자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들어가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가볼까요? 자, 키워드를 한번 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키워드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뭐 연기금 관련돼서니까 연기금이 무슨 종목을 사고 있는지를 그렇죠. 한번 좀 디테일하게 중요하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자, 보라보죠. 네.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종목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잘렸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이 HTS에서 연기금에 무슨 종목을 사는지 네. 금방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종목명이 나오고 나왔습니다.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참고하실 부분은 이제 매수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수 금액으로 금액으로도 볼 볼 수도 수 있는데 있고. 이거는 매수
량 기준입니다. 네. 매수 량 기준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가장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원 시스템, 하나솔루션 좀 요건 약간 좀 의외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하나솔루션은 이제 석유화하고 이제 태양광 쪽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전선, 그다음에 현대건설, 뭐 이스페타 이런 식으로. 근데 예. 이스페타시스는 약간 노이즈가 있어서 지금 연기금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좀 줄였어요. 줄였긴 예.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매수를 좀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준비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보도록 예. 할까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 키워드는 이제 매수를 봤으니까 이제 매도를 봐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매도 종목들이구나. 네, 이제 연기금이 역대 두 번째로 금액으로는 첫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들은 왜 팔까? 사실 나름대로 뭐 연기금의 운영 전략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역시 주식 수입니다. 이제 금액이 아니라 에이프로젠, 한국전력, 넥센타이어 이런 식으로 좀 팔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아까 그러게요. 말씀드린 현대미포조선, 오리온홀딩스 이런 식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현대차가 사실 금액 기준으로는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연기금이 산다라고 해서 사실 뭐 큰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연기금이 내 걸 사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앞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반대로 팔고 있는 종목군들도 연기금이 판다라고 해서 꼭 그게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뭔가 한 좀 그 큰 손이 네. 계속해서 사거나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 종목의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걸 보는 다른 투자 주체들도 개인도 되고 외국인도 되고 또 다른 기관들도 많으니까 뭔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역대 두 번째로 사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이사님 생각하시는 이제 탑픽 종목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좀 의외입니다. 네, 일단 제가 파라다이스 자료 화면을 보면서 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좋네요. 너무 카지노. 이쁘네요. 예. 네, 이제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안에 있는 카지노인데, 이거 실제 사진인가 보죠? 네, 실제 사진입니다. 예. 그 입구 사진이고 이제 가보고 싶다. 누구나 가보고 싶지만 내국인은 못 들어가죠. 네. 이제 카지노인데 이제 파라다이스는 과거에 이제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호텔이 없을 때와 지금 이제 카지노 호텔 두 개를 할 때를 이제 같이 맞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카지노에서는 우리가 보통 기업들은 매출액,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지노에서는 드로백, 홀드율로 이제 그거를 정하거든요. 드로백. 그다음에 드로백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카지노를 가서 내가 100만 원을 환전을 했다 칩으로 그럼 그게 드로백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잃고 그냥 50만 원 내가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은 그게 50% 홀드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기업으로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드로백도 좋고 홀드율도 이제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흐름을 한번 잠깐 보면 좀 약간은 좀 힘들긴 계속 안 합니다. 좋네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그 코로나 때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은 다 최저점을 기록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때와 그 코로나 이후에 카지노주 그리고 호텔 관련주들이 실적이 여행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정상화됐는데도 주가가 지금 더 아래예요. 글쎄요,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왜냐하면 여행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항공주도 그렇고 반등을 좀 했거든요. 네, 물론 그렇죠. 뭐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파라다이스는 주봉 차트인데 이게 주봉 차트상 지금 뭔가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진합니다. 네, 이제 바닥만 너무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예, 바닥도 벌써 이게 그렇죠. 주봉이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기금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연기금 수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네요. 작년 10월, 11월, 정확히 작년 11월 22일 이후로 딱 하루 빼놓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1월 말서부터. 그러면은 11, 12, 1월. 지금 3개월 이상 거의 100일을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거래일 수로는 100일이 안 되고요. 그렇죠. 작년 11월 22일서부터 계속 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차근차근 매수를 해 나가면서 하반기 영리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총매제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될 텐데요. 외국인 매수도 어제 기준으로 이제 3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가격을 유지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정상.
정상화됐고 이제 연기금 매수로 하반 경직성을 잡았고 외국인 매수로 이제 주가 턴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파라다이스를 좀 탑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기관 보면 네. 연기금 이렇게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은 다 합쳐놓은 거니까 네. 기관 쪽에서도 어쨌든 빨간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에 좀 팔던 금융 투자도 매수 쪽으로 그러네요. 바뀌었고요.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외국인도 뭐 물론 이제 뭐 연속 계속 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2일씩 사다가 또 3일씩 이번에는 사는 걸로 최근에 좀 그렇고. 네. 그러네요. 이게 수급이 좀 뭔가 어떤 좀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게 이제 과연 결국 이제 주가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전망을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주가의 반등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연기금으로 어떤 수급에서 하반 경직성을 갖고 네. 매수의 어떤 주가 상승의 턴의 촉매제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어제 기준으로 3일 연속으로 들어왔고 실적도 정상화되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인 그 VIP들이 많이 와야지만 이제 좋아지는데 지금은 일본 VIP들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어서 이제 중국 쪽에서만 좀 오면 된다. 그리고 하나 이제 팁을 제가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 주가에 좀 약간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 게 이제 CT 글로벌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어요. 그 중국 이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제 100을 넘어서 위쪽으로 턴을 하면은 파라다이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중국 이제 CT 서프라이즈 지수가 100을 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살짝 다시 100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해 뭐 1월 달 지수를 한번 지표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이 카지노를 많이 이용해야 네. 이제 뭐랄까 실적이 확 올라간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한다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마진 확보라는 건 주가가 얼마나 바닥권에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좀 확인하신 바이기 때문에 중국발 어떤 그런 소식들을 좀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기금 국내 주식 사는데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을 사고 있고 어떤 것들을 팔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박 이사님이 보시는 더 좋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기금이나 이런 수급적인 이런 측면에서 또 모멘텀도 있고 한 종목은 뭔지 파라다이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박근혜 빅샷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종목 빅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비시작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그 시그널을 줬던 그런 종목들 알아보고요.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힌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한두 종목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체결 강도로 신호를 줬던 종목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사실 어제 테마 중에서는 가장 뜨거웠던 테마가 이 테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메타가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팹 기업이죠. 퓨리오사 AI에 대한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무려 10%의 지분을 DSC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좀 궁금한 게요. 네. 그 기사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온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전부터 좀 신호를 줬다는 건가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일단 퓨리오사 네. 같은 그 대표께서 네. 매드맥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 그쪽 이름으로 다 이제 정해졌던데 화면을 좀 보면 퓨리오사는 이제 샤를리즈 테론 이름이죠. 그 영화 내에서 이제 워보이는 거기서 이제 네. 은색으로 칠하고 다니는. 그 워보이는 1세대 네, 네, MPU 맞습니다. 입니다. 네. 자, 그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DSC 인베스트 이제 여기 점상을 가 있기 때문에 와. 요게 이제 어제인데 지금 은비어 앵커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어제는 이 퓨리오사 관련돼서 DSC 인베스트가 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정말 아무도 그러니까요. 몰랐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세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날 중간중간에도 사실 양봉을 보여주면서 누군가 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체결 강도를 보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없었었어요. 이날은 거래가 좀 많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어제 이제 이게 그저께 기준이고 그 전날보다 거래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체결 강도가 5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주들은 당일 5일 체결 강도 2개가 이제 최소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DSC 인베스트가 어제
화요일이죠. 네. 그렇죠. 네,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네. 거래량도 늘면서 체결강도 2개가 완성이 됐어요. 네. 자,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체결강도 외에는 누가 이거를 좀 발굴해낼 수 있었을까, 신호를 그러니까요. 줬을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사기는 힘들겠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저희 방송에서 체결강도를 보고 이거를 픽하신 분들은 네. 정말로 뭐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한화입니다. 한화 그룹의 주가 상승이 정말 뜨겁습니다. 방산 그리고 조선의 힘을 안고 사실 지주사가 좀 무겁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지주사 치고도 어제 두 자릿대 강세가 나왔단 말이죠. 네. 하나도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형제들 간의 어떤 그 지분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오션 매각 금액으로 이제 그 남은 돈을 어디다 쓸 네. 것이냐, 이제 지주사를 살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보통 내가 좀 차트 좀 보는데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좀 우리가 흔히 좀 가려볼까 이렇게 좀 사고 싶은 날들이 좀 몇 개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체결강도는 과연 어디에서 신호가 좀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강도는 3일 전에 이제 체결강도 나왔었는데 차트로 한번 좀 볼까요? 요 날이거든요. 네. 이날이죠. 그 약간 양봉이 좀 작게 나온 날. 이날 체결강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려보면 우리가 이제 HTS에서 요 상태를 봤을 때 사실 사도 되고 뭐 살까 말까 좀 망설여지기도 하는 자리인데 체결강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사라고 이제 딱 사라고 신호를 준 거죠. 강력하게 그렇죠. 신호줬군요. 당일, 네. 일주일, 20일 체결강도가 네. 모두 100을 들어가면서 이 정도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지 20일 체결강도가 100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가 거의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이 세 개가 좀 맞춰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체결 강도는 3거래일 전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 종목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요. SK 네. 오션플랜트가 사실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트럼프 피해준 좀 피해야 돼. 네,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네. 네, 이 종목도 체결 강도로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네. 지금 리포트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션 네.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급락 후에 이제 롤러코스터가 레일 위를 좀 따라가는 네.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급락하는 종목군들을 사실 실질적으로 급락하는 종목군들은 급등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떨 때 매수 타점을 잡을까? 실질적으로는 한 이런 부분들에서 잡아도 되긴 합니다만 완전 바닥이라는 어떤 그 인식하기 좀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저께죠. 이제 이 거래 기준으로 네. 어저께 1일 전에 음봉이 나왔고 밑에서 약간 끌어올리긴 했었습니다만 이날 이제 SK 오션 플랜트의 체결 강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가장 강조드리는 겁니다. 당일만 됐을 때는 좀 약간 너무 사고 싶더라도 당일만 들어갔을 때는 좀 참고 이 일주일 체결 강도가 최소 100을 맞춰줬을 때 이렇게 사시는 걸 좀 제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이랑 5일 체결 강도가 이제 아까 차트에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날 나왔고요. 일단 뭐 올라간 것도 한 1.7% 정도로 강보합권 정도였었는데 체결강도 완성이 돼서 이거를 살까 말까 망설이는 투자자들한테는 사도 된다라고 신호를 줬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주목했던 게 그래서 SK 오션플랜트가 뭐 호재가 있나 두 자릿대 강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체결 강도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 선행 지표다라는 말씀이 조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뜨거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LRG 넥스원 사실 방산주 가운데 도대체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LRG 넥스원은 어떻게 좀 신호를 줬을까요? 안 나오면 섭섭한 네, 종목이죠. 그쵸.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제 기준에서 이렇게 큰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정이 왔을 때, 조정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이제 20일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날 살까 아니면은 빠졌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 났을 때 이날 살까 사실 두 번 정도의 어떤 타점이 있었었는데 좀 늦었고 너무 일렀고 그럼 가장 좋은 부분이 이날일 텐데 그날 체결 강도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가 쳐져 있겠죠. 그쵸. 자, 가장 좋은 매수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사실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좀 약간 무리가 위험하죠. 좀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이제 당일 일주일 한 달 체결 강도가 동시에 100을 들어간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일주일 한 달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좀 맞춰주면서 수급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더 어떤 매기가 몰리면서 어제 8.6%까지 오르는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락 나왔을 때 이제 급락이 아니라 싸졌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을 때 어디에서 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매수 100점을 체결 강도가 정확히 좀 짚어줬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방산 관련입니다. S&T 다이나믹스. 이 종목도 신호를 좀 줬을까요? 방산주 중에 좀 약간 덜 가서 주주분들이 좀 약간 안타까우셨을 텐데 요즘에 좀 힘을 내고 있는 요즘 상황이죠. 괜찮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정말 좋은데요? 정말 좋죠. 네. 이런 차트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길게 오래가는 차트들이 바로 이런 차트인데, 근데 방산주 대장이 꺾이면 뭐 S&T 다이나믹스가 혼자 가긴 좀 힘들겠죠. 이제 옆으로 좀 약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정도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날이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날이었었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날. 요 날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거래량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투자자 그날? 성향에 따라서 오히려 오르는 거 확인을 네. 하고 사겠다.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자리긴 했는데 한마디로 좀 약간 심심한 흐름을 주는 자리였었어요. 그때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날이 이제 5일 당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간 날 제가 차트를 보여준 그날이었고요. 저희 은별 앵커 쪽에 이제 이틀 정도 빠진 날 네모칸 있잖아요. 네, 여기요. 네. 그날 1.7% 그다음에 1% 내에 빠졌었는데 역시 5일 체결 강도 100 이상을 받쳐주면서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는 또 20일 체결 강도까지 100을 들어가면서 그 주가의 어떤 탄력이 좀 더 붙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2.8% 맨 위에 네모칸 빠진 날도 일주일 체결강도 20일 체결강도 100을 넘어가면서 하락이 아니다. 이건 조종이다라는 것을 보유자분들한테 강하게 좀 어필을 했습니다. 네. 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종목이 공개가 됐네요. 네. 네, 궁금증인데요. 신기할까요? 네. 저희가 60일, 20일, 5일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매수 신호예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4개가 다 100이 들어가 있는데 100이 다 들어가 있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럼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4개의 체결 강도가 다 100이 넘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이제 어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체결 강도 좋아졌을 때 시장의 사람들이 이걸 왜 살까?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소형주들은 최소 2개, 그다음에 대형주들은 3개까지만 보시면은 저는 좀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힌트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공략 좀 알아볼 텐데. 김이 좀 샘네요. 네, 저희 한번 빠르게 공개를 해볼까요? 네. DB금융투자입니다. DB금융투자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이름을 바꾼다라고 그러죠. DB증권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사명을 변경하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차트상으로는 한 3달 정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고개를 싹 드는 흐름인데 굉장히 사고 싶어요. 근데 DB금융투자가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이슈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기업은 뭐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은별 앵커 쪽에 이제 3.4% 한번 짚어주시죠. 3.4% 올라간 날 체결 강도가 이제 300이 나왔어요. 굉장히 보기 드문 체결 강도인데 체결 강도 300이 나왔고 일주일 체결 강도가 123이 나와서 최소한의 어떤 조건을 받쳐줬죠. 이제 2개가 최소한의 조건이고 한 달까지 가면 좋고 4개가 다 100이면은 금상첨화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재밌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이제 다트 전자공시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해온 화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뒤로 3장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제 2장만 떠왔는데 이게 날짜로 보면은 작년 12월 12일서부터 이 DB금융투자의 임원 주요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매수한 공시예요. 근데 이게
그냥 딱 봐도 한 20건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근데 이 뒤로 한 3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임원들이나 주요 주주들이 BB금융투자의 주식을 계속 좀 매수를 할까. 네. 이 부분들 굉장히 좀 은별랭크님 궁금증이 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네. 한번 그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뭐 알려주시는 거 아니셨나요? 저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궁금증은 많이 증폭이 됐고 과연 이게 선행 지표로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지 그 부분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벽산입니다. 벽산은 사실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이 종목도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벽산 궁금합니다. 건축 자재하는 기업이고 블루밍 아파트라고 네. 하면 더 아실 수 또 있을 안 것 같아요. 좋잖아요, 건설 그렇죠, 안 경기 좋죠. 자체가. 네. 근데 벽산 자체는 지금 이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 기업만 보면 근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재미가 없고 작년서부터 뭐 우리나라 보통 주식들이 이 정도 흐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봉의 움직임들이 거의 없어요. 봉의 움직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뜻인데 요거의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은별랭크님 네. 거의 바닥이죠. 네. 안 올랐어요. 그쵸. 안 올랐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체결 강도가 세 달, 한 달, 일주일 당일까지 모두 지금 이 4개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심지어 약보합으로 빠졌는데도 그렇죠. 네, 체결 강도가 150이네요. 어제 기준으로 네. 한 틱 떨어졌는데 약보합인데 158, 와. 5일 그다음에 당일은 거의 200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190일.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에 좀 약간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60일도 100을 넘었고 그렇죠. 그 두 가지만 맞으면 된다 그랬는데 4가지가 지금 다 맞는 그렇죠. 거죠. 이제 개별주기 때문에 최소 네. 2개인데 지금 이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바닥권에서 이제 체결 강도가 4개가 모두 완성이 됐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DB금융투자 그리고 벽산까지 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볼 종목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 선행지표가 과연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사원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종목을 중심으로 4가지 리포트 준비했는데요. 먼저 숲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 변화한 시장의 관심사가 핵심이다 라고 제목에 적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했는데요. 지난 4분기 월간 순 방문자 수 MUV가 부진했습니다. 6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지난해에 실적이 성장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MUV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밸류에이션이 빠졌던 것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증거인데요. 동남아 소셜 콘텐츠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최근 숲은 국내 스트리머들을 데리고 동시 송출 시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들의 반응도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수백 명의 스트리머들이 동남아 동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이렇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해 순이익 추정치도 소폭 상향 조정 나오면서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K텔레콤입니다. 제목에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다소 직설적으로 적었는데 하나증권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제기됐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SKT. 올해도 이 같은 기세로 영업이익 성장은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또 최근 과도하게 높은 기대 배당 수익률이 정상화됐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 배당 수익률이 5%가량으로 정상화될 시에 올해 주가는 20%나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매수 대응을 추천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최근 SK텔레콤의 주가가 빠지면서 시총 2위로 내려앉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요. KT에 밀려서 통신업계 내 시가총액 2위까지 빠질 경우에는 단기로 매수 대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수준인 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신한투자증권이고요. W게임즈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적었네요. 먼저 튀르키예의 캐주얼 게임 회사인 팍시게임즈 인수를 1분기에 완료한 후에 2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으로 편입이 될 전망입니다. 팍시게임즈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1월까지 역대 최고 결제액을 달성하면서 가파른 성장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카지노 게임의 일종인 아이게이밍 쪽에서도 인수 후에 처음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지난 1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의 비중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주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또 W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8천억 원 이상의 현금으로 M&A를 실행했을 때에는 주가가 또 빠르게 재평가 받으면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6만 8천 원에서 6만 9천 원으로 1,000원가량 상향 조정 나왔네요.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5공장 증설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실적 눈높이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일부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회성 비용 발생했고 또 800기가 수율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5공장 증설을 앞당기면서 키움증권에서는 설비 투자 비용을 기존 8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캐파도 1조 1,000억 원으로 기존 계획 대비 20%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잡음이 있었던 유상증자 이슈 관련해서도 2,000억 원이나 규모를 축소하면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죠. 목표 주가 기존 4만 5천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 마감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외 지수들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특히 다우 지수가 0.5%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 특징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면 미국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예상치 0.3%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전년 대비 3%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3%대 진입을 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에서 좀 목표하는 물가 지표는 2%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3%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이로 인해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확산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또 러시아가 미국과의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왔다라는 점들도 시장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상단 2,550선과 2,450선의 박스권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방으로 가기 위한 모멘텀도 좀 부재하고 하방으로 크게 밀리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업종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업종을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계속해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인 조선, 엔터 쪽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이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당분간 지수는 좀 크게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선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소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방금 지났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 전문가 신일섭 위원 그리고 고은배 랭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관세 폭탄 이후에 또 나온 이슈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 이게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이 부분이네요. 앞서 이제 소영원 차장도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 다시 좀 눈에 띄게 좀 높아진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관세를 이렇게 던지다 보면 당연히 뭐 인플레 압박을 하는 거는 뭐 불가피한 거고요. 오늘 저는 특히 연준 위원들,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뭔가 트럼프한테 자꾸 이제 전해지도록 애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시장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보실 예정이신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현대차 인도 법인 소식입니다. MSCI 지수에 신규로 편입된 현대차 인도 법인 소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반면에 국내 증시에는 롯데케미칼 등 한 11개 종목이 MSCI에 편출됐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또 전해드립니다. 현재 현대차의 인도 법인에서는요. 이번 편입은 인도 증시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주목받을 계기로 보이면서 실제로 현대차는 인도에서 77만 대가량을 판매하면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MSCI 조정은요, 오는 28일 시장 마감 후부터 적용되며 실제 지수의 유효 시작일은 3월 3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기금 소식입니다.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2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갑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순매수 기록인데요. 국내 증시가 올 한 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매수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연기금이 최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뒤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반면에 현대차는 연속 순매수 기간에도 900억 원가량 꾸준히 팔았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으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볼 수 있는 불안감이 내포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만화 강국인 일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웹툰 입학용병으로 일본에서 월 거래 금액 17억 원을 넘기면서 도쿄 시부야에 단독 팝업 스토어까지 열고 있는데요. 일본 만화 시장에서의 성공은 전체 만화 시장을 제패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는 일본의 만화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 비교로 봤을 때 국내 만화 시장의 3배 수준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한국 웹툰의 영향으로 종이 만화책 위주였던 일본 만화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세로 현재 네이버 웹툰은 일본에서 유럽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MSCI 지수 편입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마켓나우 시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네요. 연기금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투자 포인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짱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한화그룹이 시총 6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화그룹의 시가총액이 66조 6,580억이 증가하여 국내 대기업 집단 시가총액 6위에 등극했습니다. 작년 말에 8위였는데 바로 위에 7위 포스코, 그다음에 6위 셀트리온 그룹, 이 두 그룹을 제치고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화 이런 그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급등이 결국에는 이 대기업 집단 6위에 오르는 이 기업을 토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의 퓨리오사 AI 인수설에 따라 관련주의 급등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메타를 비롯하여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슈퍼칩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슈퍼칩은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메타도 현재 AI 칩 구매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루트를 찾고 있는데 그 루트로 찾아낸 것이 우리나라의 퓨리오사 AI이다. 퓨리오사 AI 인수를 통해서 자체측 개발 추진을 타진하겠다. 퓨리오사 AI는 설계만 하는 팹리스,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 설계도를 TSMC에 맡겨서 칩을 생산하는데 이 지금 엔비디아의 슈퍼칩보다는 성능이 훨씬 떨어지긴 하지만 가성비 있는 지금 요게 무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엔젤 투자 회사가 프리 A 단계부터 시리즈 A, B까지 투자하여 지금 지분율이 한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하여서 관련 창투사들이 단체로 급등하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 섹터 내에 부품주로 매기가 전이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하나그룹이 시총 6위에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사업이었죠. 어제 얘기 드렸다시피 삼성 테크인에서 방산 사업을 물려받아 하나테크인, 그다음에 2018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명으로 변경이 된 것이 그게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방산의 꽃을 하나그룹이 피웠고요. 방산 섹터 내에 이제 지금 방산 완성주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부품주들도 매기가 전이되고 있습니다. i3 시스템이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사람의 눈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엑스레이 대역부터 적외선 대역까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에너지 정보로 가시화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영상 센서 및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전장에 주로 쓰이고 전차 같은 무기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K2 전차라던가 자주포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될 때마다 i3 시스템의 실적도 낙수 효과로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으로 방산 섹터가 지금 같이 가는데 부품주의 그 강세를 i3 시스템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뭐 조선 방산 뭐 아주 그냥 한마디로 좀 표현이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난리가 났던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한화그룹은 확실히 이 조선이나 방산 이 두 현재 가장 강한 섹터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57분 반쯤 됐네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볼 시간입니다. 권별 앵커. 네, 2월 13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간밤 미국 증시는 CPI 지수가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이로 인해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긴축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은 사뭇 다른 움직임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1%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 2,560선 웃돌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7%가량 상승한 74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시작을 준비 중에 있을까요?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6%가량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의 셧다운을 해제하겠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6월에 평택 공장을 풀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의 이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그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공장 가동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출발 예정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지수 견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가량 강한 상승, 그리고 현대차도 1.9%가량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요. 트럼프가 이제 상대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4가지 중에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오늘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바이오주들의 상승으로 긍정적인 해석으로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0.7%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이면서 5위권 종목들 나란히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기아도 역시나 2%가량 상승하면서 완성차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강한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보합권, KB금융도 0.6%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코스닥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괜찮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하락,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 출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2월 13일 목요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이 좀 됐습니다. 예, 동시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는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장 상황들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지수도 그렇고요, 주요 종목들도 그렇고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율도 1,452원으로 조금 떨어져 시작을 했고 지수도 일단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우리 시장의 모습이 요즘에 최근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조금 약보합으로 시작하더라도 오후장에 강보합권 수준으로 좀 올라간 이런 식의 견조한 흐름들이 오늘도 또 계속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좀 주목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출발 상황 좀 자세히 좀 고은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정규장이 개장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양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47%가량 오름세로, 코스닥은 0.45% 상승 출발했는데요. 우선 환율이 조금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1원 30전가량 내린 1,452원 10전에 지금 개장을 한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까지 이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 유입됐는데 오늘까지도 그 지속이 될지 그 연속성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단은 출발 상황 괜찮고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54%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블록들에 선방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저점을 딛고 이제는 좀 올라서려는 모습이 삼성전자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종가에서 또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오늘도 역시나 시세 이어가려고 시도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05%가량 하락. 하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눈치를 보는 경계감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출발 예상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시작하니까 0.43%가량 상승 출발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전기차의 세금 부과 소식 속에 테슬라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2차 전지 LG 엔솔도 2%가량의 상승 출발입니다. 현대차의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3%에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고요. 우선 현대차 인도법인이 MSCI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됐다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하락 출발, 그리고 기아는 2.8%가량의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고요. 반면 네이버는 오늘 0.6% 소폭의 하락입니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인터넷 대표주들의 흐름은 최근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시금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어제 2% 이상 빠졌고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입니다. 네, HD현대중공업이 오늘은 쉬어갑니다. 어제 조선주 정말 강하게 상승했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도 물량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로 2%가량 빠지고 있고 방산주도 어제 정말 강했죠. 특히나 한화그룹주들의 시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 3.4%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현대모비스도 1.4%가량 상승하면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요, 오늘도 보합권에서 상승 시도 지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소폭의 하락입니다. 오늘 특이한 게 한화오션이요. 결국엔 시가총액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역전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가량의 강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눌렸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요. 카카오 오늘 개장 직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6%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그 TMF 사태로 인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면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한 13%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부분의 실적을 좀 견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괜찮으니까요. 이래 주가도 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 0.3%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요. 알테오젠과 HLB, 제약바이오주가 오늘은 쉬어가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한 시세 내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무려 5%에 가까운 상승, 에코프로도 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오랜만에 강하게 시세를 내려고 지금 시도 중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부진한 모습이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시작하니까요. 로봇주 힘 또 줬습니다. 3%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클래시스도 1% 이상의 상승 출발, 휴젤은 봉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6위부터 10위권까지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리노공업도 0.2%가량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JYP엔터가 오늘도 상승합니다. 0.9%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HPSP도 0.65%가량 상승하면서 반도체주도 그래도 괜찮고 펩트론이 오늘은 2%가량 꺾이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2.3%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엔캠도 3%가량 상승하면서 우선 20위권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은 3에서 4%가량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소폭이지만 시세 이어가기 위해서 힘써주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0.78%가량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는요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0.1%가량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장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고앵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코스피는 오늘 현대차, 기아 이 이슈가 있네요. 앞서 이민 전문가도 말씀하셨던 인도법인의 이 MSCI 지수 편입 이 부분이 역시 좀 그동안에 좀 현대차, 기아가 이 관세 여파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고 앞서 이제 뉴스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상호관세와 관련돼서 몇 개 예외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또 사실은 그동안에 현대차, 기아가 좀 많이 내려왔죠. 대략 한 현대차 20만 원 전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하로 좀 떨어지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 두 분 통해서 출발 상황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은 화요일, 수요일 약간 조정을 받아주더니만 오늘은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CPI 지표 자체가 3% 앞에 숫자가 바뀌었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밑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4.69 정도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담감을 좀 안고 시장을 좀 출발해서 오늘도 또 떨어져서 시작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CPI에 대해서 뭐 시장이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CPI 지수를 약간은 좀 살펴본다면 일단은 주거비라든지 항공비, 자동차 보험료 쪽이 많이 튀어 올랐어요. 그렇다라는 건 상당히 탄력성이 좋은 그러니까 한 달은 좀 높았다가
다음 달은 좀 내려갔다 이렇게 좀 탄력성이 좀 좋은 지표들이 CPI 전체적으로 좀 움직여줬고 거기다가 이제 식품 쪽에서는 조류독감 쪽으로 인해서 이제 계란이 미국에 많이 없다 보니까 계란값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CPI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고 또 이제 JP모건의 기사를 좀 살펴보다 보면은 LA 산불 화재로 인해서 이 주거비 쪽에 대한 CPI가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CPI 지수가 좀 좋게 나와주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쉽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그널은 아직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월 연준의장이 오늘 상원인가요? 상원에서 이제 연설을 할 때 딱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현재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급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그런 흐름을 나와주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금리에 인해서 우리가 많이 움직였었던 로봇이라든지 바이오주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죠. 현재 실적은 나와주진 않지만 미래 먹거리 쪽이 좀 올라가 줬다면 현재 어저께부터는 금리 인하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 방산이라든지 조선, 기계 쪽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장은 매일같이 좀 변화가 좀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영향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섹터를 잡고 계시다면 로봇 쪽 올라간다 해서 따라갈 필요 없이 내가 만약에 조선 기계 쪽을 갖고 있다면 그냥 기다리고 계신 쪽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관망하면서 시장의 스피드에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휘둘리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저는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은 남는 거는 증권사만 남는다는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좀 나름의 어떤 명확한 어떤 부분들, 이런 원칙이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요즘 같이 좀 혼란스러울 때 더 좋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나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 의원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3.83포인트 오르고요. 퍼센트지로는 0.60%입니다. 코스닥은 6.64포인트 오르고 퍼센트지로는 0.89%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훨씬 더 저항권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코스피는 월봉상에서 이제 10일, 20일, 60일 선이 모여있는 그 지점 2600선 거기를 다가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동평균선 월봉상 3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저기를 뚫어낸다면 정말 한번 2800까지 슈팅도 가능합니다. 일단 거기를 뚫고 나서 그거는 아마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은 일단 1차 저항을 뚫는 게 저게 우선순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최근의 모습이 코스닥이 더 강한 건 사실이었지만 코스닥은 레벨상 120개월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하나 더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120개월선과 11선이 다 떨어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또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동이 저항선에 지금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기를 쉽게 뚫어버린다면은 정말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저기를 쉽게 못 뚫으면 또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1470원으로 슈팅 가능성이 언제든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코스피 코스닥 하락이 나타나겠죠. 계속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1200억 정도 외국인 코스피 팔고 있는데 어저께 수급은 반전했어요. 아침에 말할 때 마이너스 수준이었는데 3,720억을 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괜찮았어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저 정도 한 3,000억에서 4,000억 원 정도는 나와야 좀 그래도 샀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또 1,200억으로 팔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의 흐름은 지금 좋지가 않다. 반면 코스닥은 사고 있지만 17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았지만 이 수급으로 보면 어저께는 코스피가 3,700억 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반면에 지금 또 반대예요. 오늘 초반 상황은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조금 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거래소 지금 SK 하이닉스가 1.31로 삼성전자보다 많이 오르고 있고요. 20위권 안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건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있고요. 오랜만에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5위와 7위의 위치에 있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 사이에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우선주가 끼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 배전반 우리가 할 때 배터리 전기차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약했는데 물론 배전반 중에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배전이 특히 약했잖아요. 배터리 전기차가. 오늘 오랜만에 2위 에코프로비엠과 4위 에코프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6%, 에코프로 3%. 다른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은 다 1점대 상승률인 거에 비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유달리 상승폭이 눈에 띄죠. 자, 그다음에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오늘 아침에 거의 점 상한가 수준을 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틀간 거의 60% 가까운 상승을 이렇게 되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고점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메타가 다른 길을 찾다 보니 엔비디아가 너무 워낙 자기를 부리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거밖에 쓸 게 없지 않나 해서 엔비디아가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도 눈물을 머금고 사야 되는데 딥시크발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 싸구려를 써도 되겠는데 하면서 메타가 다른 길을 취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택해진 퓨리오 AI사를 미리 투자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관련주 TS 인베스트먼트 오늘도 급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대장주죠. 두나무 관련주라던가 마켓컬리 이런 섹터도 다 창투사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창투사가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그리고 아까 전에 TS 인베스트먼트 다 일자리 취업, 두나무, 마켓컬리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다 같은 종목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화는 건설기계와 모듈료 주택입니다. 역시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인데 이게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드는 회사죠. 현대 에버다인과 짝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가 처음에 콘크리트를 무조건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 얘네들은 굴착기 업체고 데모는 굴착기 그 앞에 팔에다가 다는 어태치먼트예요. 거기다가 삽자루를 달 수도 있고 송곳을 달 수도 있고 추를 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기계 관련주 중에 초반에 들어가서 평탄화 작업을 한다던가 모를 처음에 깔거나 거푸지 위에다 쌓는 것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모듈료 주택 중에서는 범양건영이 16%로 지금 가장 강세입니다. SY 금강공업도 있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듈료 주택은 실제 그 주택보다 빠른 공법입니다. 그래서 모듈료 주택 관련주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일서 위원님 말씀까지 좀 들었고요. 확실히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예상을 좀 했던 바이긴 합니다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건설주까지 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시야가 확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자, 9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섹터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커님.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가포르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 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재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연장선상으로 건설과 관련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퓨리오사 AI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퓨리오사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죠. 경쟁사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리벨리온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유니콘 기업으로의 가능성이 거론됐던 국내 스타트업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리벨리온은 또 내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투자한 회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투자자들은 검색을 통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전선을 향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이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LS그룹 주들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이와 함께 전선과 관련된 기대감도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가포르를 통해 알아봤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게 된다면 오전장에 매도 흐름을 보이던 외국인이 오후장에 갈수록 매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끝까지 수급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14억 원가량 소폭의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154억 원가량 지금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전진건설 로봇, 대동범안건설과 같이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을 향한 매기세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움직이는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요. 오늘 우선 32%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신규 상장주 동방메디컬입니다. 이름처럼 그 침이라던가 이런 한방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오늘 지금 공모가 대비 두 자릿대 강세 3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요. 대동기어가 대동과 함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대동기어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확인해 볼 수 있고 대동금속도 두 자릿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차익 매도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가격 제한폭은 풀린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가량 상승하면서 퓨리오사 AI 테마성 움직임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종목별 흐름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봐야죠. 이 전문가님 어떤 것들 보이세요? 네, 확실히 어저께부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모습인데요. 역시나 뭐 코스피가 먼저 좀 달려가 줘야 코스닥이 좀 따라갈 수 있다. 간만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려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정고점이 목전에 좀 다가온 2,561포인트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 강한 추세를 계속해서 위쪽으로 좀 끌어올린다면 다음 레벨업까지 좀 가능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강한 섹터로 본다면 역시나 재건 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뭐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건 쪽에 대해서는 저도 뭐 나쁘게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재건 쪽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종목이 정말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계를 좀 많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테마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제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 종목명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재건 쪽을 가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아니면 미국에 좀 통해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을 꼭 잘 하셔라. 그 주의사항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건 역시나 자동차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인도법인 소식도 지금 시장 자체에 좀 강하게 눌러붙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아침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세 쪽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다. 이런 게 지금 지배적으로 좀 나와져 있긴 한데요.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와 기아차에 지금부터 추가 매수 진행할까? 이제는 좀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은 접어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현대차, 기아차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운송장비 쪽에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안한 선택은 부품 쪽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뭐 중국향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HL 만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미국 쪽 GM이나 뭐 이쪽으로 좀 보시고 싶으시면 뭐 SL 쪽이나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좀 대형주 종목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편안한 선택은 모비스 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가는 섹터에 무조건 따라붙지는 말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섹터에 내 돈도 같이 태워가지고 꼭지에선 잡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테마주 투자가 참 그런 면에서 좀 물론 이제 당장의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긴 한데 좀 위험하죠. 기분만 좋게 하고 괜히 나중에 기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사실 흔하고요. 참 테마 투자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 또 종목별 흐름 보시죠.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인데 방송을 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얘기를 하는 순간 급등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좀 주의사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다가 가자지구 개발도 있잖아요. 가자지구를 뭐 그냥 정말 미국이 그냥 자기가 힘이 세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느낀 게 요르단 국왕이라고 해서 저기 해놓고 그것도 그게 악수입니까, 솔직히? 손등을 두들기는 게 악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갖겠다고 그 워딩 자체가 그래요. 미국이 그걸 갖겠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땅도 아닌데 갖겠다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잘 관리를 하겠다는데 휴양지로 뭐 건설하겠다는데 어쨌든 간에 뭐 가자지구든 무슨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지금 뭐 공사할 곳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전체로 따지면은 1등주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펌프카고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 지을 때도 결국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올려가면서 계속 펌프로 콘크리트를 쏴가면서 쌓아 올린 것이거든요. 고층 건물 짓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 이런 굴착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라가는 수순이고 거기에 부품으로 데모가 어태치먼트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그다음에 진성TC는 그 아래 무한궤도라고 계속 돌아가는 레일 부품을 만듭니다. 이런 거는 따라가는 건데 오늘 후발주로 따라오는 것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모듈러 주택입니다. 여기선 지금 범양건영이 1등주거든요. 범양건영과 SY, 코스피에서는 범양건영,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SY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게 우크라이나는 너무 땅이 망가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건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조금만 소음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신고 들어오죠. 재건축, 재개발 현장 근처에 사신 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소음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서 24시간 공장을 돌린 다음에 거기다 갖다 놓으면 소음 분진, 이 민원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모듈러 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공장 부지가 이 민간의 어떤 아파트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음 분진에 민원이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양건영이 모듈러 주택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두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SY는 거기에 이제 방음제, 차음제, 흡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봉음제, 흡음제, 차음제를 쌓아놓고 거기서 24시간 공장을 돌려서 대부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현장에 갖고 와서 조립으로 레고처럼 맞추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데 꼭 필요한 거죠. 빠른 시일 내에 학교부터 관공서부터 모든 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를 먼저 쏟아 부어야 되니까 콘크리트 펌프카가 필요하고 밑에 근데 거푸집을 쌓아 올리면서 콘크리트 펌프카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굴착기가 돌아다니면서 흙을 파가지고 묻고 막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주택 건설이 올라가는 그 순서대로 이 주식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지금 먼저 움직이는 이 지금 모습들이 아까 전에 전진건설 로봇에서 나타났고 오늘 지금 조금만 2%만 오르면 상한가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에서는 범양건영, SY 이런 것들이 선두주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가자지구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제2의 가자지구, 제3의 가자지구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영토 야욕 때문이죠. 이거는 빈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들어봐도 빈말이 아닌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장화될 지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런 단순 테마에서 실적주로 변신하는 이 과정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기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뭐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네, 시장은 현재 금리의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정말로 주인공이었던 로봇과 바이오주가 금리 인하 얘기가 쏙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는 걸 보시면 시장은 상당히 스피드하게 올라가고요. 지금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하니까 방산 쪽하고 기계 쪽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에 너무 이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정말로 주도 섹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끝까지 좀 버티시면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니까 무조건 버티셔라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일비하는 것보다는 갖고 계시는 종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한화그룹이 이끄는 방산 조선 테마 강세에 집중하자입니다. 한화그룹 시총 6위 소식을 들려드렸는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이 발의가 됐냐면 군함을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돼서 다른 나라에 못 맡기는데 그것을 풀어주자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짜 진행이 되어서 한국에게 미국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만약에 마련이 되면은 정말 이거는 군함 시장이 터지는 거거든요. 2007년도에 상선 시장으로 갔었잖아요. 조선주가. 지금 이렇게 되면 상선 플러스 군함이 붙어버리면 조선주의 시세를 이대로 마무리하기에는 굉장히 캐파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면밀히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과 조선, 이 산업재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키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한화 엔진 가져오셨네요. 어떤 투자 포인트 보시나요? 일단 최근 하나그룹주들이 굉장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분 정리 과정 그리고 사업 재편에 대한 시장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의 승계 구도가 좀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 하나그룹 내 전략적 방향이 집중되고 있는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엔진은 24년도에 이제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좀 기록했고 25년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선박 엔진 부분에서 일회성 손실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게 있었는데 엔진 단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올해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선박 엔진 실적은 여전히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선박 엔진 수주잔고의 길이가 연간 매출액 대비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2024년도 말로 수주잔고가 3.4조 원 정도이고 25년 1분기 수주를 감안해 본다면 현재 수주잔고는 4조 원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의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하나엔진의 엔진 사업에 대한 기대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섹터 전반의 분위기도 매우 좋고 당분간 조선 섹터의 상방을 열어둔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섹터 계속해서 트럼프 효과가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1월 15일 26,250원 이제 고가 형성 후에 일단 단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단기 급락이 나오고 되돌림 자리가 일단 나왔는데 일단 전고점 돌파를 염두에 둔 매매가 지금 상황에서는 유효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조선 관련주인 한화엔진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이모저모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2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경민 대진증권 부장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충격을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보다는 덜 스크래치가 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사실 장 초반에 흡수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보편 관세나 상호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관세 부과된 게 뭐가 있죠? 아직까지는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있긴 했지만 보편관세, 상호관세 시행될 경우에는 뭐 경기나 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최근 행보를 보면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의 과정들을 보면은 관세는 협상 카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세 영향력을 판단하기보다는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세는 협상 카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상호 관세, 보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물가나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게 언제쯤 될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본격적인 보편관세가 시행되는 시점은 아마 5월 달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빨라봐야. 왜 그러냐면 4월 1일까지 권고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통 의견 수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빨라야 5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는 하반기 때쯤 본격화되면서 물가나 경기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테니까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상반기에는 오히려 트럼프 관세 그리고 통상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고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하원 의장이 자동차 의약품을도 상호 관세 쪽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시장 일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경민 부장님이 워낙 이제 리포트도 자주 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 본 리포트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름하야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역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속전속결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1기 때 트럼프 공약 이행률이 23%입니다. 바이든이 28%였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보다 더 낮아요.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정책을 잘하고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앞서 제목에도 썼듯이 미치광이 전략이거든요. 초반에 굉장히 센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아마 트럼프 책이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업을 할 때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확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지? 그런데 트럼프는 그 과정에서 다른 쪽에서 이득을 빼먹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캐나다, 멕시코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관세 정책을 던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협상 카드로서 들고 나온 게 봉쇄, 국경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냥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상치 못했던 정책들을 던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관세 정책은 협상 수단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재를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2월 4일이 아니라 2월 1일 날 곧바로 관세를 부과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있어서도 3월 12일 날 발효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득을 얻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 관세 부과로 인한 시장의 불안 심리는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액션이 취해지는 데까지는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액션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저희는 그런 변동성이 있다면 좀 비중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재보다는 협상 카드다라는 데가 골자니까 그 부분 좀 주목하시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CPI 쇼크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6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가 그러면서 4.6
4.62%로 네. 올라섰더라고요. 네. 이 충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 지금 3년째 1월 물가가 튑니다. 이게 아마 계절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고 또 이 매년 1월 달에 그 물가 비중을 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좀 여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은 아직까지 일회성 요인은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물가는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주거비는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회성 요인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일회성 요인이 점진적으로 약해지면서 상반기 주에는 물가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여전히 물가 상방압력으로 식품 가격 상방압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들이고요. 유가도 이제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80달러, 85달러까지 가지 않는 한 다시금 마이너스 반전을 할 것입니다. 전년 대비로요. 그리고 상품 물가도 지금 연말 소비 시즌에 따른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좀 안정세를 소비 시즌도 끝나면서 이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물가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지금보다는 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반기에는 우려보다는 좀 안도가 좀 커지지 않을까? 따라서 3월 FMC를 전후로 해서는 연준이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도 조금은 비둘기파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하반기는 좀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한 지 1년이 되는 시점, 그리고 기저효과가 소멸된다는 부분들에 의해서 하반기는 물가 흐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상반기는 물가 안정, 하반기는 불확실성 확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아서 네.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네.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관세 정책에 밀어붙이려면 네.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좀 팽팽히 엇갈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부장님의 분석을 들어보면 1월 CPI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네, 3년 맞습니다. 연속 지속됐고 네, 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상반기를 약간 수그러들 가능성은 있네요. 네, 저희는 네, 네. 상반기 중에는 물가가 좀 안정되면서 네. 지금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2번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2번을 할지 3번 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좀 다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3월 FMC에서는 보여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연준도 스탠스를 계속 바꿉니다. 24년 3월 달에는 24년에 3번 금리 인하할게 라고 그랬다가 6월 달에는 아니야, 한 번 금리 인하할게 라고 했다 9월 달엔 4번 금리 인하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물가나 고용 변화에 따라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 안정과 고용이 둔화되는 그림들이 좀 더 뚜렷해지게 된다면 저희는 연준의 스탠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는 그래도 또 물가는 또 챙겨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코멘트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최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화두는 AI 산업이지 않나 맞습니다. 싶은데 패러다임이 빠르게 좀 변화하고 네. 있고요. 정말 설 연휴로 확 바뀌는 흐름들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AI 반도체 관련된 쪽들의 이익 모멘텀, 이익이 개선되는 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익 증가율 자체가 빠르게 둔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했던 것은 AI 반도체, AI 하드웨어보다는 예.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번에 딥시크 쇼크가 이 패러다임 전환에 좀 속도를 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 가격, 규모, 그리고 엄청난 투자 이런 것들이 AI 성장 드라이브였다라고 한다면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걸 활용하는 기업들 그리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수익성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 간의 협업 그리고 M&A 관련된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AI 인터넷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뭐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되고 앞으로도 AI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갔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투자도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좀 더 수익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확대 시대에서 효율성을 네. 중시하는 시대로 갈 거고 맞습니다. 그 안에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요하게 보시면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네. 그 프레임을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시장은 여러모로 이슈가 있지만 소화는 잘 하고 있는 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도
잠시 잃어버린 듯해서 네네.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일이고 8차 변론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정치적 리스크 해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이 예.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예. 오늘 추가 변론기일이 산정되게 된다면 좀 지연될 거고요. 만약에 추가 변론기일이 상정 안 되고 오늘로서 변론을 종료한다고 한다면 예. 보통 보름 내에 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월 안에 2월 늦어도 안에. 3월 초에는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이 조금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많은 분들이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최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폴리마켓 들어가시면은 폴리마켓에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 가시면 4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률에 따라서 코스피 많이 움직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70% 했던 확률이 최근 8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인 것이고 2016년, 17년 케이스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본다 하더라도 그때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아마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면 그리고 또 다른 기대감,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코스피는 좀 차별적인 흐름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겠다. 원달러율도 레벨 다운되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좀 플러스윙이 될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증인 신문 없이 종결이 된다면 2월 말 빠르면 네. 아니면 3월 초 이런 부분에 좀 결판이 나겠네요. 근데 이것도 봐야 되는 오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려서 막을 내리기 일보 직전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매년 안 좋았죠. 네. 매년 실적 패턴이 있습니다.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에, 3분기 예상하에, 4분기 쇼크. 그다음에 또 다음에 가면 1분기 서프라이즈입니다. 왜 매년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올까? 4분기 실적 쇼크가 눈높이를 그만큼 낮췄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종목별로 따져본다면 환율 효과가 들어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일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들의 쇼크가 있었긴 했지만 전반적인 실적 쇼크 흐름들은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분기 실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적이 나빠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될 텐데요. 최근 관세 부과로 인한 선수 유입,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3개월 연속 서프라이즈고요. 중국 12월 수출입은 서프라이즈였고요. 한국 1월 수출도 예상보다 잘했고요. 이런 제조업과 교육 개선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고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1분기 실적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진정되고 실적 흐름들이 좀 바닥을 잡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이제 3월, 4월 가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좀 낙관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그림들을 조금 더 만들어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좋으니까 대부분 보면 관세 무풍지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K 경쟁력 빛나는 부분도 있고 조선 방산에 자꾸 눈은 갑니다. 그렇죠. 그 눈길을 뗄 수는 없습니다. 괜찮겠죠 앞으로도? 뭐 앞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주로서의 힘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건데 다만 단기 과열, 매물 소화 과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넷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한번 잘 보시면은 인터넷 업종도 작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가 2달 정도 조정받고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하고 방산도 지금은 여기서 바로 치고 가는 그림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대응하셔야 될 것은 순환매 차원에서 아직까지 올해 내내 관심을 못 받았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관세 부과에서 일정 부분 좀 비껴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들려온 소식에 있어서도 보편관세, 상호관세에서 자동차와 그리고 제약과 이거를 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노출도가 높은,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리고 미국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가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쪽에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 방산 좋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다.
단기적으로 좀 쉬었다 갈 수 있다. 쉴 때 좀 매수기를 잡자. 지금 노릴 것은 아직까지 가격이 싼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리스크는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좀 대응해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부장과 함께했고요. 다음번에도 또 빠르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강하고요. 환율이 그래도 3원 정도 떨어져서 1,452원. 오늘 전반적으로 종전 기대감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